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선한 주제, 인문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지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때로는 신선할 수도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항상 좋은 퀄리티의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이며 이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정부는 1%에서 3%의 적정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미루게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할 때 핸드폰의 가격이 100만 원이었지만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하락을 하여 내일 모레에는 95만 원 이렇게 되고 1년 후에는 80만 원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즉 소비자들은 핸드폰을 100만 원이었을 때 구매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즉각적인 구매를 꺼리게 돼버리고 이것은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소비의 위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기업의 생산활동이 부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생산량이 감소가 되며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받는 임금이 동결이 되거나 인력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연속으로 인력이 감축이 되고 임금이 동결이 된다는 것은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순환이 되는 것이고 이러면 결국 또 물가는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좋은 게 있다면 분명 나쁜 것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양날의 검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또한 여러 단점을 동반하게 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바로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의 하락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은 말이며 실질 화폐 가치의 하락이 왜 단점이냐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3%인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이자가 2%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예금을 넣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1%의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재테크에 능숙한 소비자들은 현금을 최소한으로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 자산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자산들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놓게 되겠죠. 즉 이러한 현상은 자산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산에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심화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이러한 단점, 부작용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과 인플레이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실질 구매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원자재, 비트코인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은행 예금에 넣으면 1%에서 2%의 이자를 주는 초저금리 시대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이자를 주면서 예금도 유도하였고, 우리는 예금을 하면 자산이 이자를 받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치는 결국 그대로였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에서 인플레이션에 의해 현금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식이나 부동산, 금, 은, 비트코인 등의 자산으로 옮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제 환경에서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현금의 실질 가치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즉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기도 하며, 이는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성의 증대입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의 자산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여 매출을 늘릴 수도 있으며, 부동산은 임대료를 상승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한 세 번째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본인이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말이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이나 원자재, 금 등의 다양한 여러 자산에 균형 있게 투자를 하게 되면 특정 자산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다른 자산의 상승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헤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는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속에서 장기적인 자산의 증가는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경우를 볼 때 주식과 금과 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초월하는 성장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투자자에게 지속적인 자산의 증대를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적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제 환경에서는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되며, 앞으로는 더 투자 전략이 중요하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산을 통해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고 수익성을 증대시키며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자산 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러한 접근성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규칙이 되어버린 것을 알거나 깨우친 사람의 경우는 흔치 않을 것도 이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양극화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말을 했으며, 화폐 수량 이론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화폐 수량 이론에 따르면 화폐 공급, 거래수에서 가격 수준과 실질 GDP와의 관계에 성립이 되는데, 즉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수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주장은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이 화폐 공급에 있는 것으로 강조하기도 하였죠.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이며,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화폐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데도 화폐를 그대로 납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주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GDP 성장률만 살짝 이해를 하셔도 이 걱정은 바로 해결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즉 GDP는 나라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한눈으로 몇 점인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경제 성장률은 그 나라의 신용이며 신뢰이기도 하고 그 신용과 신뢰를 증명시켜주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정부는 국민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라는 걸 통해서 말이죠. 즉 정부는 이 정부를 계속 유지하려면 나라는 잘 살아야 하게 해야 될 것이며 즉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민이 소비를 잘하고 잘 살고 있는지, 국민이나 회사나 정부에서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수출을 잘하고 있는지를 통합해서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화폐를 풀어서 유동성을 키워 올려 주식을 올리기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소비를 해야 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정부는 돈을 풀어야 하는데 이 돈을 푸는 것은 결국 빚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그 빚을 지는 게 정부는 나라 대 나라로서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빚이 결국 채권이 되는데 채권은 결국 그 나라의 신뢰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빚을 지는 그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이 되면 또 많이 빌리게 되는 어쩌면 돌려막기식으로 경제를 키우게 되는 꼴이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옳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화폐의 가치를 내리면서 돈을 풀어 유동성을 주는데 혼자만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옳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도 해야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블은 버블로 막는 것이 되고 빚은 빚으로 막는 것이 되는 결국 지금의 시대는 다음 세대에게 폭탄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게 폭탄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까지 지속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한번 터지긴 하겠죠. 그게 대공황 같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